나, 네, 78기 이주 몰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자일 방법론과 사용한 도구들, 소스 배포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변경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류 시스템의 흐름과 시향 과정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애자일 방법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핵심을 협업, 적응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방법론입니다. 앞서 설명한 애자일 방법론을 채택한 이유는 애자일 방법론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무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 개발, 테스트, 리뷰, 회고 과정으로 한 개의 스프린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자일 방법론의 스크럼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 활용한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영업관리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나누어 계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2달이라는 기간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4차 스프린트까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주요 에픽과 그 아래 작업 이슈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업관리 에픽을 보시면 작업 이슈 하위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 관리를 보시면 이제 견적 관리는 프론트엔드 페이지 구현과 견적 관리 백단, 크루드 REST API 구현 그리고 컴플루언스 페이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언급해 놓았습니다. 에픽과 하위 이슈들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플루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시면 유스케이스 모델, 개발 표준 문서, 데이터 모델 등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엔터티 관계 모델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설계한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 물류 프로젝트의 데이터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예시를 들어 수주 상세 테이블은 수주 테이블의 수주 1년 번호와 품목 데이터의 품목 코드를 외래키 값으로 참조합니다. 이는 수주 상세 데이터에서 수주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주 1년 번호를 통해 가져올 수 있고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품목 코드를 통해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주 상세 테이블은 수주 1년 번호를 통해 수주 테이블과 1대 다 관계를 가지며 품목 코드를 통해 품목 테이블과도 1대 다 관계를 갖습니다. 이는 각 수주에 여러 개의 수주 상세가 존재하고 각 품목이 여러 개의 수주 상세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첨부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 프로젝트 계획 회의를 보시겠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목표와 프로덕트 백로그를 작성해 제품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기능과 요구사항을 우선순위를 지정해 나열한 목록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견적 관리, 수주 관리, 납품 관리 등 저희 물류 프로젝트와 관련된 백로그들을 작성해 놓았고 기능과 우선순위도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론을 통해 문제사항과 해결 방법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보시면 프로젝트 계획 회의를 기반으로 2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생각해 목표를 정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기반으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스프린트 백로그는 타임라인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스프린트 계획 회의들도 동일하게 2주 단위 목표로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일리 스크럼을 보시겠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은 어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오늘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해당 날짜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작성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문제점들은 팀원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찾거나 이슈 기록을 통해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를 보시면 스프린트를 끝내고 나서, 즉 2주 동안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난 뒤 작성하며 스프린트의 결과와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동안 마주친 문제점 혹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또한 회고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통해 문제없이 해결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기록해 다음 스프린트의 목표를 이전 스프린트 리뷰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요점을 가지고 있는 회고록인데, 마지막 이 회고록을 보시면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실패를 돌아보고 그로부터 배운 점을 새롭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이러한 장점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성과를 공유해 팀원들의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라와 컴플러스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사용한 슬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랙은 워크플로우 통합 기능을 제공해 다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지라와 깃허브를 연동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팀 간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슬랙은 쉽게 말하면 이제 디스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랙을 쓰는 이유는 화면에 장점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또한 슬랙의 앱 중에 지라 클라우드를 설치해서 지라와 슬랙을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으로 지라에서 팀원이 작업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시 슬랙을 통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슬랙을 통해 지라에 이슈를 등록하는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랙에서는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중이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에서도 원격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깃과의 연결로 개인의 깃허브에 올린 작업물도 같은 방식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슬랙을 활용하는 방법 중 가장 유행했던 방법을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깃과 슬랙을 연동 후 팀원이 소스 코드를 커밋해서 올렸을 때 다른 팀원이 슬랙 알림을 통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깃으로 이동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슬랙의 코멘트 달기를 활용해 커밋한 팀원에게 이슈 제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점도 슬랙의 장점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해당 부분도 모바일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니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배포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Git 브랜치를 활용해 GitHub 플로우 방법으로 배포했으며 Git 브랜치란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작업 분리를 통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Git 브랜치의 주요 역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소스 트리를 활용해서 GitHub 플로우 방법으로 배포를 진행했는데요. GitHub 플로우란 이제 Git 브랜치를 활용한 워크플로우 중 하나로 GitHu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GitHub 플로우는 주로 두 가지 브랜치인 메인과 피처를 사용하며 변경 사항을 배포하는 워크플로우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디벨롭, 릴리즈, 핫픽스 브랜치가 사용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주로 메인과 피처 브랜치만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메인 브랜치를 프론트랑 백으로 나눈 뒤 배포 과정을 각각 서비스별로 피처 브랜치를 생성해서 서비스 단위로 개발을 진행했고 커밋 푸시 후 메시지 수정 혹은 추가 사항을 기입하고 메인 브랜치로 병합시킨 다음에 메인을 다시 푸시해서 GitHub 레포지토리에 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소스트리를 활용하면 사진처럼 Git 브랜치의 가시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소스트리를 활용한 배포 방식은 배포 오류 감소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소스트리는 Git 호스팅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 빗버킷, GitLab 등의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소스트리와 기터브를 이용한 배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추가한 사항과 변경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소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서비스별로 모든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API 호출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점은 한 페이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마다 API가 호출이 되어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포넌트의 모듈화를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듈화 작업으로는 리덕스 툴킷을 선택했으며 리덕스 툴킷을 활용한 리덕스 설정 및 초기화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각 기능별 또는 도메인별로 각각의 슬라이스로 나누고 이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에 선택하였습니다. 리듀서에서 액션을 처리할 때 액션 타입에 매칭되는 새로운 액션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활용했고 생성한 액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과를 만들어 리덕스의 액션을 감지하고 특정 액션이 발생했을 때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업했습니다. 또한 타입스크립트의 적용과 타입스크립트의 모듈화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시스템의 흐름과 프로젝트 시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류란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견적부터 시작해서 수주 등등 아마 많이 보셔서 설명해도 지루하실 것 같으니 직접 시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견적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을 선택을 해주고 견적 상세 기밀란을 누르면 견적 등록에 필요한 상세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상세 내용에는 견적 수량, 품목명, 납기일, 비고란 등이 있고 단가와 합계액은 품목과 수량 선택 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프로시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조회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금방 등록한 견적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도 마찬가지로 견적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등록한 견적을 수주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네, 조회할 기간을 입력한 뒤 조회를 눌러주면 이렇게 견적이 조회가 되는데요. 조회된 견적을 선택한 뒤 수주 요청자와 수주 요청 유형을 선택 후 수주 등록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제 등록한 수주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주 조회 시 수주 상세 내역에서 네,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제 재고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필요 제작 수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가 불충분하다면 생산 단계로 넘어가고 충분하다면 바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NPS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PS는 생산 계획을 말합니다. 네, NPS 등록 페이지에서 이제 조회 버튼을 눌러서 NPS 등록 가능한 수주 목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이제 금방 등록했던 수주가 이제 조회가 되는데 조회된 수주를 NPS를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 시 계획 일자와 출하 예정일을 설정을 해주고 출하 예정일은 납기일보다 반드시 빨라야 합니다. 네, 생산 계획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MRP로 이동하기 전에 자재 명세서로 이동 후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원자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제품을 기준으로 정전기를 하면 하위로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볼 수 있고 반제품도 동일하게 정전기 시 필요한 부품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기준으로 역전개를 한다고 하면 원재료가 어떤 물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재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제 MRP로 이동하겠습니다. MRP는 자재 소요량 계획입니다. MRP 등록 페이지를 이동 후 MPS 등록 조회를 해줍니다. 네, 조회된 MPS를 선택 후에 MRP 모의 전개를 해주면 해당 수주 제품을 만드는데 자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나타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된 내용을 확인한 후 MRP 등록을 해줍니다. 이 전개를 하고 MRP 등록을 눌러야만 MRP 품목 소요량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죠. 안 나오네. 하나 더 등록. 다시 들어와야 돼.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견적 등록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주. 왜안 돼? 안 되네요.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원래 되던 기능 구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개된 내용을 확인한 후 MRP 등록을 해줍니다. 이제 품목 소요량을 취합 실행을 여기서 해주고 이제 MRP 소요량을 취합 결과를 조회를 해줍니다. 네, 소요량 취합 결과가 조회가 되면 이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 및 재고 처리로 이동합니다. 네, 기간 선택 후 발주 재고 목록을 조회를 눌러줍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 여기 이제 발주할 목록이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으므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회가 됐다면 오늘 등록한 자재 목록을 이제 선택 후 취합 발주를 눌러줍니다. 취합 발주 페이지에서 이제 발주를 눌러준 다음에 발주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해 보면 오늘 발주한 내용과 수량, 유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주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입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관리로 이동 후 재고 관리로 이동 후 재고 입고를 클릭해 발주한 이제 품목들을 체크를 해주고 원재료 검사 후 발주 품목 입고를 눌러줍니다. 재고 로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선택해주고 조회해 보면 입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했던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고 로그를 확인을 해보면 현재 재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고 예정은 참고로 입고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고 투입 예정은 생산에 필요하니 쓰일 예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재료를 받았으니 물건 생산을 해야겠죠. 생산 작업 관리에서 작업 지시로 가줍니다. 네, 작업 지시 필요 목록 조회를 누르면 작업을 지시를 해야 할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앞서 단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회가 되지 않는데 원래는 조회가 되면 조회가 된 목록을 선택을 한 뒤 작업 지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의 전개된 작업 지시 결과를 조회를 해보면 작업 지시 현황으로 가서 현재 내가 작업을 지시한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가 해놨던 단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목록인데 여기서 조회된 작업 목록을 선택을 하고 작업 완료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완료 상태의 Y 표시가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 것들은 작업장 관리로 이동 후 제품 작업장에서 제품 작업장에서 체크한 다음에 제품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작을 눌러주고 제품 제작을 완료를 눌러줍니다. 제작이 완료되었으면 판매 제품 검사를 클릭해서 제품 검사를 해줍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작업장 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시 작업 지시 현황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원래는 이제 상태가 없었던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상태가 Y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된 목록을 선택한 후에 작업 완료 등록을 해줍니다. 이제 생산 실적 조회로 확인하시면 제가 지시한 생산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시 수량과 제작 수량을 맞춰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 성공률은 100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납품 관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납품 관리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납품 상세 내역에 처리 상태와 작업 완료 여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모든 수저가 작업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작업 완료에 이제 Y가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설계를 해놨고요. 재고가 부족할 때는 반드시 앞선 발주 및 재고,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작업 완료 여부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제 납품 가능한 수주 내역을 클릭 후에 납품을 진행해 줍니다. 네, 납품까지 완료되면 ERP 물류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물류 프로젝트 시연을 마치고 물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